네,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앞에 발표하신 분들 내용은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랄까요? 의문을 일으키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발표하는 내용들은 이제 이게 뭐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요하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그 앞부분은 간단하게 다양한 생물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진화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진화 이론 중에서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자연선택 이론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화의 증거에 대한 거 하고 현대 다윈의 진화 자연선택 이론하고 현대 생각하는 진화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류의 진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좀 많이 걸림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 그래서 제가 성경의 진화에 대한 얘기들이 진화에 대한 부분들을 대할 때 제 개인적으로 저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진화를 대할 때라는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그 시카고의 자연사 박물관에 그 진화와 관련된 부스가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기에서 사진을 찍은 내용인데요. 보면 그 세계에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 시골이나 이런 데 가시면 또 뭐 외국에 가실 수도 있고 한데, 다양한 곳에 가시면 다양한 동물, 식물,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에 있는 생물들에 대해서 생물을 연구하는 사람들, 분류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이제 좀 체계적으로 이해를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예전에는 이제 여기 있는 그 동물계, 식물계, 균계, 원생생물계, 원핵생물계 이렇게 해서 5개라고 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물의 왕국 요즘에 TV에서도 계속 하고 있죠. 동물의 왕국뿐만 아니라 식물의 왕국 이렇게 다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불렀었는데 최근에 좀 더 얘기가 된 게 뭐냐면 이렇게 세 가지 그 5개의 계를 뛰어넘는 3역이라고 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세계에 있는 생물들을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3역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3역을 분류하는 기준이 DNA 기준으로 연구한 결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DNA를 연구한 결과 이전에 가능하면 이제 외적인 형태 중심으로 많이 분류가 이루어졌었는데, DNA가 밝혀지고 그 DNA 연구 방법이 계속 발전하면서 DNA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 해서 요즘에는 저렇게 3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렇게 다양한 생물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생물들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가 믿기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자들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좀 더 다양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왔을까를 궁금해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 연구 결과로 진화론을 통해서 생물이 다양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진화에 대한 설명을 하면 일단 진화에 대한 정의가 일단 좀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진화 그러면 뭔가 진보한다, 발전한다, 발달한다 이런 의미를 굉장히 많이 내포한 그런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생물학에서 진화라는 용어를 쓸 때는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통 생각하는 진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변화라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생물의 모습이 변화했다든가 달라졌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게 진화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어떤 방향성을 갖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생물이 계속해서 변해간다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윈도 본인의 그 종의기원 1판에서 이 진화라는 용어를 쓰기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진화라는 용어를 쓰면 자꾸 진보의 의미가 오니까 보통 뭐라고 많이 썼냐면 변형혈통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딱 한 번 진화라는 용어를 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다음 판이 계속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진화라고 다 바꾸긴 했는데 처음에 종의기원 쓸 때는 가능하면 어떤 방향성을 갖지 않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변형혈통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얘기할 때 진화는 어떤 특정한 방향을 갖고 가는 건 아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에 대해서 그 다윈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다윈 이전에도 진화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보시면 이제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뭐 헤라클리토스, 아리스토텔레스, 퀴비에, 뭐 허턴걸 아이엘, 그다음에 저기 에라스무스 다윈은 다윈의 할아버지이거든요. 뭐 여러 사람들이 심지어는 저기 괴테라고 나와 있는데 저 괴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괴테가 맞습니다. 예, 저 괴테도 그 자연과학에 뭔가 일가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사람들이 진화에 대한 얘기를 했고 특히 저기 퀴비에나 허턴걸 아이엘이나 그 뭐 에라스무스 다윈 이런 사람들은 다윈하고 비슷한 시대, 약간 한 세대 정도 전 이런 사람들이어서 그 당시에 이미 생물이 변화한다. 생물을 관찰해 보니까 변화한다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들은 사회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탕하에서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윈이 진화론을 밝히게 된 게 비그로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지질학적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는 이제 자기가 수집한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자료, 화석 자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연 선택이라는 그런 진화 이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 선택 과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생물들은 그 보면 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사람도 한 종이잖아요. 보면 똑같지 않고 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 종들은 서로 좀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요거를 생물학에서는 변이를 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물들이 변이를 가지고요. 근데 그 변이들은 어떤 경우는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갈 때 조금씩 생존 능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가지고 있고 뭐 서로 도와주면 상관이 없는데 특히 자연에서 사는 생명체들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서로 경쟁을 하지 않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경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물체들이 자손을 낳을 때는 자기가 낳을 그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보다 더 많은 자손들을 낳아요. 자연계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체들이 자손을 낳을 때 이 환경에 딱 알맞는 아이들만 낳아라 이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먹이나 사는 공간이나 뭐 배우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경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이 누구냐면 그 환경에 좀 적합한 생물들이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아시지만 환경이 여러 번 변하니까 이번 환경에서 적합해서 살아남은 놈들이 그 다음에 환경이 변했을 때 꼭 유리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환경에 유리한 놈이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방향성이 없다는 게 뭐냐면 특정한 방향을 갖고 계속해서 진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니까 이 환경에서 좋은 특징이 그 다음 환경에서 꼭 좋다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사람은 비타민 C를 몸에서 합성을 못 하잖아요. 그죠?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매일. 뭐 야채를 통해서 섭취를 하든 알약을 먹든 섭취를 해야 되는데 포유동물 중에서 비타민C를 합성하는 놈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비타민C를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왜 그게 그렇게 나눠졌느냐?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의해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쪽은 그쪽으로 가고 이쪽은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그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것들이 계속 자손을 낳다 보면 기존에 있던 종과는 다른 새로운 생물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자연 선택인데요. 근데 여기서 그 다윈의 자연 선택에서 맹점이 뭐냐면 유전에 대한
얘기가 밝혀지기 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전이 어떻게 되냐? 그냥 여러분이 잘 아는 라마르크가 얘기했던 그냥 뭐 용불용설 이걸로 그냥 설명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유전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나중에 유전 원리가 밝혀지고 나서 진화와 유전이 합쳐져서 지금 현재는 이제 유전으로 진화를 좀 더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선택은 자연선택하고 약간 다른 건데, 아까 자연선택은 환경에 적합한 것들이 살아남는데요. 이거는 배우자가 선택한 것에 의해서 살아남는 경우입니다. 약간 다르죠. 그런데 결국은 자손을 많이 낳는다는 의미에서는 좀 비슷해요. 이 성선택 이론도 다인이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선택, 성선택 이걸 가지고 생물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이론으로 제시가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화에 대한 증거는 아마 지금 청년 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진화를 배우면서 이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석의 증거인데, 이거 뭐 중간 화석이라 그래서 시조새가 뭐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요. 예전에는 시조새가 이게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이 아니라 파충류 중에서 털 달린 공룡,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을 위해서 털이 생겼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조류 쪽으로 가면 보온을 위해서 만들었던 털이 날아다니는 걸로 기능이 바뀌었을 거다. 그렇게 지금은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고래가 생물들이 땅으로 올라왔는데 땅에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던 그런 요거 화석이 굉장히 많이 발견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고래가 물속으로 들어가게 됐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고래가 물속에 있어도 얘는 계속 폐로 숨을 쉽니다. 그래서 잠수를 엄청 오래 하는 놈들이죠. 얘네들은 아가미로 숨을 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얘기하는 어류는 아니에요. 이게 포유류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해부를 해보니까, 생물체들을 해부를 해보니까 이게 기원은 똑같은데 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놈들, 요게 이제 상동기관입니다. 기원이 똑같은데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그런 놈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원은 좀 다른데 또 같은 기능을 하는 거, 그걸 상사기관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새의 날개 같은 경우는 사람의 팔 구조하고 비슷한 구조를 갖지만 곤충의 날개 같은 경우는 피부가 변해서 날개가 된 거거든요. 기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하는 거죠. 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 지리학적인 증거 같은 경우는 아까 이만원 교수 말씀하셨듯이 대륙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 떨어진 지역에서 서로 다른 생물들이 나타나는 경우, 그래서 잘 아시지만 캥거루나 오리너구리나 뭐 이런 코알라 이런 것들이 호주 쪽에서 많이 있고 다른 대륙에는 없죠. 이런 것들을 볼 때 대륙 이동하면서 지리적으로 멀어지면서 생물들이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생물들이 발생하는 걸 또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 발생하는 걸 보니까 발생 초기에 보니까 사람도 그런데 발생 초기를 보면 저거 혹시 아가미가 아닌가? 그래서 아가미는 아니니까요. 아가미 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저 아가미 틈이라고 하는 게 척추동물 같은 경우는 포유류 같은 경우는 척추동물에서는 저게 다 보입니다. 발생 초기에 아가미 틈 구조가 다 보여요.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 그게 다른 구조로 바뀌긴 하지만, 발생 초기가 저렇게 똑같았다는 것은 아마도 공통유상 쭉 올라가면 바닷속에 있었던 그런 어떤 특징이 저기 잠깐 나타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DNA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니까요. 아미노산이나 또는 유전자를 분석해 보면 옛날의 공통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공통조상에서 물려받은 유전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사실 생물학자들 내지는 과학을 기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진화가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 뭐 안 일어났다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너 과학자 맞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진화는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대 진화 이론은 이제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요건 넘어가고요. 보통 현대 진화 이론은 유전자 풀이라는 걸로 풀이 변하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아까는 이제 처음에 제가 진화를 말씀드렸을 때 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변하는데 뭐가 변화하느냐? 처음에는 이제 형태를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유전자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변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 변해가는 것을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개체군 전체를 따져요. 예를 사람이면 사람 전체, 개면 개 전체. 여기 가지고 있는 거를 유전자 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집단의 모든 개체에 있는 유전자, 이걸 통틀어서 유전자 풀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는 환경이 변화한 것에 적응함에 따라서 그 유전자가 변하면 변화가 일어났다, 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게 특정한 쪽으로 계속해서 쌓이면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전자 풀의 변화라고 얘기하고 요 유전자 풀의 변화를 설명하는 게 지금 얘기하는 여기 그 돌연변이에서 새로운 어떤 형질이 나타난 유전자가 나타났는데 그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경우, 그리고요 자연 선택, 이것도 유전자가 자연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유전자 부동이라고 해서 뭐 병목 효과, 창시 효과 여러 가지, 요건 이제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일단 어쨌든 유전자 풀이 변하면 그게 진화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진화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이 분화하는 것도 지리적으로 격리돼서 뭐 그랜드 캐년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이렇게 종이 분리되는 것, 심지어는 같은 장소에서도 특정한 개체들하고만 계속 생식을 하면 다른 종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이 이소적 분화, 종소적 분화를 통해서 종도 분화된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좀 생각해야 될 게 인류의 진화인데요. 인류의 진화, 그럼 이 그림 굉장히 많이 얘기를 아마 머리에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진화 자체의 개념에서도 잘못된 거고, 이렇게 되면 꼭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온 것처럼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윈이 종의기원 처음 발표했을 때도 원숭이 데려다 놓고 우리의 조상을 보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막 비판한 쪽에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했는데,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화를 설명할 때는 저렇게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나뭇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 제일 밑에 보면 공통조상이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이 이제 침팬지와 사람이 갈라졌다고 하는데 침팬지와 사람의 공통조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통조상이 어떤 환경적인 원인에 의해서 한쪽은 침팬지로 그냥 갈라져 갔고 한쪽은 인류로 갈라져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요 설명은 요거는 굉장히 진화를 잘못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 그림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인류도 보시면 이렇게 여기 그 예전에는 화석이 그렇게 많이 발견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화석들이 발견됐고요. 그래서 사람이 속한 게 이제 호모속이라고 해서 인간 속 이렇게 얘기했는데, 호모라고 붙어 저기 보면 호모 루돌펜시스인가요? 예, 저 호모 루돌펜시스나 호모 하빌리스 여기서부터 호모 사피엔스가 연관된 쪽이라고 보고요. 보통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요거는 이제 그 호모 쪽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입니다. 호모 속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 호모 하빌리스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저기로부터 시작해서 호모 에렉투스,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 화면에 있는 호모 사피엔스는 당장 우리 지금 인류하고 딱 직접 연결된 건 아니고요. 저건 화석입니다. 화석종이고, 저 호모 사피엔스로부터 아마 우리 인류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류는 그럼 어디서 왔냐라고 얘기하면 지금 현재 인류는 아마도 20만 년 전쯤에 호모 사피엔스가 20만 년 전쯤에 출발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경로를 거쳐서 밑에 있는 그림이 이제 이 호모사피엔스들이 아프리카에서 처음 출현을 해서 어떻게 이동했느냐라는 걸 설명해 주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네안데르탈인하고 제한적으로 혼혈도 있었고, 뭐 데미소바인하고도 혼혈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유전적으로 이 유전자가 밝혀지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보시면 지금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전자를 다 모아가지고 특징을 모아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지구 현재의 인류의 유전자가 어디로부터 왔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현대 인류의 유전자는 아마도 2만 년 전쯤 아프리카에서 최소한 10,000명 정도로부터 출발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말은 10,000명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진화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할 때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뭐 당장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도대체 성경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아까 임창세 목사님께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셨고, 그것이 아마 도움이 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진화론 내지는 과학 이론을 받아들이면 이게 무신론자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과학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자연 현상을 왜 그런가 하고 그걸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 현상을 설명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진화 파트를 얘기하니까 다른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는 자연 현상이에요. 생물체가 자연에서 변해가는 거는 화석에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물체가 변해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지 하고 과학자들이 궁금해서 그걸 연구하고 설명을 합니다. 자연현상, 이 자연현상은, 진화라는 현상은 진화도로 설명할 수 있어. 그 설명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윈인 거고, 지금은 이제 다윈의 이론 중에서도 문제가 많아서 여러 가지 수정이 많이 됐지만 어쨌든 진화론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변했다. 그런데 생물이 이렇게 변했다는 걸 받아들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진화로 생물이 그렇게 변한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 마지막에 있는 진화주의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 과학이 하나님이 없다 있다를 증명해 주는 건 아닙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는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제시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보니까, 예를 들면 아까 지금 다 우주에 대한 거 말씀하셨고 지질학에 대한 거 말씀하셨고, 저 또 생물 진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생물 진화 현상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까 148억 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구의 나이는 또 46억 년이잖아요. 근데 최초의 원시 생명체가 나타났다고 추정하는 것이 38억 년 전인데, 38억 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묘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막 뿌듯해요, 마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다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느냐가 과학적인 사실이나 과학적인 이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진화론은 생물세계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검증된 과학 이론이고요. 오히려 이걸 과학 이론을 배척하면, 이게 예를 들면 과학자한테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진화론 틀렸어 그러면 쳐다도 안 봅니다, 과학자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화론을 통해서 생명의 다양성이 나타나게 된 방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다양성과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오히려 저는 신앙이 이걸 모를 때보다 더 확실해지고 더 굳건해지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짠 하고 우리를 만드실 수도 있죠. 그걸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연적인 진화 과정을 거쳐서 나를 만드셨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적으로만 나를 창조해야 되고 진화는 안 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드는 대로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태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는 아까 임창세 목사님이 또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성경은 고대와 현재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쓴 책이고 성경을 과학책으로 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걸 과학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제 문제는 그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예전에 성경을 해석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생각들을 새롭게 발견된 과학에 적합하게 또 그렇다고 무조건 막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이라면, 의미 있는 발견이라면 그거에 맞춰서 또 새롭게 해석해서 하나님을 좀 더 잘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해석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진화론을 과학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풍성하시고 다양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